빈소 사흘째 밤이었다. 국화향이 짙게 깔린 장례식장 안 박수님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뒤였다. 검은 상복 위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고 제단 위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늦은 시각에 찾아온 조문객이었다. 수님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검은 재킷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청년이었다. 서른 즈음으로 보였다. 낯선 얼굴이었다. 남편 회사 사람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다. 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청년은 빈소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더니 영정 앞에 2번 절을 올렸다. 조용하고 정확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상주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수님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2 손으로 내밀었다. 흰 봉투였다. 부탁드린 게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청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청년이 돌아서 걸어나갔다. 수님은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다 문득 그의 손목을 보았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숨이 멎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오늘 같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편 박재홍이 세상을 떠난 날 아침, 수님은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영안실 앞 플라스틱 의자였다. 딸 수연은 서류 처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진 복도는 조용했다. 수님은 2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흘러들었다. 62년을 살았다. 그중 30년을 저 사람과 살았다. 그런데 그 30년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었다. 수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끝내 말하지 못한 것. 27살의 어느 겨울.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다. 수님은 27이었다. 결혼한 지 2년째였고 처자아이를 낳은 지 20날이 채 지나지 않았다. 아이는 사내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굵었다. 수님은 그 울음소리가 좋았다. 밤마다 안아 달래면서도 좋았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남편 재홍은 그때 공사판을 전전하던 시절이었다.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며칠씩 집에 있었다. 돈은 늘 빠듯했다. 전셋집 보증금은 시어머니 이복순이 대줬고 그 덕에 수님은 시어머니에게 늘 무언가 빚진 사람처럼 살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집안도 변변찮고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그저 그렇다는 말을 밥 먹듯 했다. 수님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 대꾸하면 더 커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참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가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건 더 심해졌다는 뜻이었다. 아이를 낳고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 찾아왔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다. 문 앞에 서서 수님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야? 수님은 무슨 말인지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다.
어떻게 하다니? 키워야지. 그렇게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먼저 나왔다. 재홍이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 너 친정에서 한 푼이라도 보태줄 것 같아? 그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은 있는 거야?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찾아왔다.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조금씩 표현만 달라졌다. 처음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이었고, 다음엔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었고, 마지막엔 내가 진짜 엄마라면이라는 말이었다. 수님은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재홍은 아무것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마다 재홍은 자리를 피했다. 의도한 건지 몰라서인지 수님은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재홍은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뭐라더냐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님은 혼자였다. 퇴원하던 날 수님은 아이를 안고 병원 로비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은 차를 가지러 갔고 시어머니는 먼저 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잠깐 동안 수님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을 감고 자는 얼굴이었다. 속눈썹이 길었다. 코끝이 작고 동그랬다. 수님은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아이를 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퇴원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수님이 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면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서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흥분한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결론을 통보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알아봤어. 좋은 데 있어. 애 잘 키워주는데. 수님은 아이를 더 꼭 안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못 키운다는 게 아니야.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재홍이 빚 갚으려면 몇 년은 걸려. 그 사이에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분유값도 없잖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더 괴로웠다. 재홍의 빚은 수님도 알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이었다. 재홍은 갚고 있다고 했지만 수님은 통장을 본 적이 없었다. 얼마인지도 몰랐다.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보면 싸움이 됐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게 사는 방법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수님은 아이를 눕히고 방 안에 혼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밝고 차가운 빛이었다. 아이는 포대기 안에서 작은 주먹을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수님은 그 주먹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5개였다.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했다. 사흘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매일 왔다. 재홍은 매일 나갔다. 수님은 매일 혼자였다. 열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서류를 가지고 왔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수님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재홍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할게. 뭐라 안 해. 그 말이 제일 무서웠다. 재홍이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말. 그 말은 곧 재홍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어느 쪽이든 수님은 혼자였다. 그날 밤 재홍이 들어왔다. 수님은 아이를 안은 채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재홍은 방문을 열다가 멈췄다. 수님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재홍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 재홍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이었다. 모르겠다는 말. 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해졌다. 재홍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님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만 그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수님은 그날 밤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볼에도,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흘 뒤 수님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수님이 아이를 안고 걸어간 곳은 멀지 않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교회 건물 옆골목이었다. 누군가 알려준 곳이었다. 시어머니가 알려줬는지 아니면 수님이 스스로 알아봤는지 나중엔 기억이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 골목 끝에 작은 철제 상자가 벽에 붙어 있었다는 것만은 선명했다. 베이비박스였다. 수님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포대기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골목 끝까지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수님은 아이를 더 감쌌다.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다.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있고, 재홍이 있고, 빚이 있고, 서류가 있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있었다. 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아이가 눈을 떴다. 까만 눈이었다. 수님을 올려다봤다. 아직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수님은 그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다. 울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였다. 수님은 그 순간 무너졌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다. 수님은 손등으로 닦으려다 멈췄다. 그냥 뒀다. 어차피 아이는 몰랐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님은 아이를 내려다봤다. 포대기를 한 번 더 여몄다. 단단하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철제 상자 안에 아이를 눕혔다. 손을 떼는 순간이 가장 길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뗐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의 손목 쪽 포대기가 살짝 벗겨졌다.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 문 모서리 근처에 삐져나온 철사 끝이었다. 가느다란 상처였다. 피가 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님은 그 자리에 입술을 댔다. 한 번,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골목을 나오면서 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래서 보지 않았다.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안에서도, 집 앞 골목까지도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있었다. 수님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재홍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다. 수님은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재홍이 옆에 누웠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수님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지났다. 그 뒤로 30년이 흘렀다. 수님은 그 30년 동안 아이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잊으려 한 적도 없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냥 안고 살았다. 짐처럼, 아니, 짐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딸 수연이 태어났을 때 수님은 아이의 손목을 제일 먼저 봤다. 흉터가 없었다. 매끈했다. 수님은 그 손목을 쥐고 한참을 울었다. 수연은 왜 우냐고 나중에 물었다. 수님은 그냥 좋아서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수님은 빈소에 홀로 앉아 흰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청년이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봉투는 아직 열지 않은 상태였다. 수님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겉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었다. 손이 떨렸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열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이 봉투 안에 있을 것 같았다. 수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다. 수님은 그 글씨를 알았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수도 없이 봐온 글씨였다. 메모지에 쓴 글씨, 청구서 뒷면에 쓴 글씨, 수연의 학교 서류에 서명한 글씨. 남편의 손은 항상 힘이 없었다. 글씨가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었고 받침이 뭉개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 글씨였다. 수님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눈으로만 읽었다. 그런데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낮고 느린 목소리. 할 말을 고르면서 천천히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수님아, 나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 첫 문장에서 수님은 잠깐 멈췄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계속 읽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술을 마시다 불쑥 꺼낸 말이었다고 했다. 재홍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님한테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님은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혼자 찾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재홍이 혼자 20년 가까이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것이었다. 수님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잠시 그냥 앉아 있었다. 빈소 안은 조용했다.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다시 편지를 들었다. 재홍은 썼다. 처음엔 입양기관을 찾아갔다고. 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 뒤엔 교회를 찾아갔다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했던 곳을 수소문했다고. 몇 년이 걸렸다고. 몇 번을 벽에 막혔다고. 그러다 찾았다고. 아이의 이름은 이준혁이었다. 입양된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아이를 돕는 일을 한다고. 재홍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참을 울었다고 편지에 썼다. 착하게 컸다고. 다행이라고. 수님은 그 대목에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재홍은 준혁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 연락하게 됐다고만 했다고. 준혁이 만나자고 했고 재홍은 딱 한 번 만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재홍은 모든 걸 말했다고 했다. 수님의 이름도 그날의 사정도 30년 동안 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준혁은 조용히 들었다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듣기만 했다고. 재홍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 기다릴 것 같으니까 대신 부탁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수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빈소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단 위 남편의 사진이 보였다. 늘 그랬듯 조용히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수님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혼자 이걸 다 하고 있었구나. 말 한마디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수님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청년이 떠난 방향이 보였다. 수님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챕터 5. 복도는 길었다.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이어진 복도였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다. 수님은 빠르게 걸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청년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멀지 않을 것 같았다. 유리문이 보였다. 수님은 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다. 주차장 쪽을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재킷을 입은 청년이 보였다.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청년이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수님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청년 앞에 섰을 때 숨이 찼다. 청년은 수님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놀란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님은 말을 하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편지를 읽었다고 해야 하는지, 남편한테 들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물어봐야 하는지. 그러다 눈이 갔다. 청년의 왼쪽 손목이었다. 재킷 소매가 조금 올라가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쪽을 비추고 있었다. 손목 안쪽에 가느다란 선 하나. 오래된 흉터였다. 살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수님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보다 빨랐다. 청년의 손목을 잡았다. 청년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수님은 흉터를 손끝으로 짚었다. 떨렸다. 손끝이 아니라 온몸이 떨렸다. 이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님은 고개를 들어 청년을 봤다. 청년은 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흔들렸다. 아주 조금. 표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눈만 흔들렸다.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알아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철사에 긁혔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디서 그랬는지는 몰랐는데. 수님은 손을 놓지 않았다. 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님도 말하지 않았다. 주차장은 조용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흘렀다. 청년은 수님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에 무엇이 있는지 수님은 읽을 수가 없었다.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이 청년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 수님이 손목을 잡고 있는데도 뿌리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수님의 다리를 무너뜨렸다.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버텼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들어올 수 있어요? 수님이 물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할 말이 있어요. 아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청년은 잠시 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례식장 쪽으로 걸어갔다. 말은 없었다. 발소리만 들렸다. 수님은 청년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이마의 선, 코의 형태, 귀 아래 턱선. 남편을 닮지 않았다. 수님을 닮았다. 수연은 그 장면을 봤다. 빈소 입구 쪽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엄마가 낯선 청년의 손목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었다. 수연은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조문객 중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엄마의 자세가 이상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유리문 안에서 그냥 지켜봤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청년이 먼저 문을 열었다. 엄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청년이 들어왔다. 수연은 엄마 앞에 섰다. 누구야? 말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짧고 단단한 질문이었다.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준혁은 수님의 옆에 서서 수연을 봤다. 수연은 준혁을 봤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수연의 눈이 좁아졌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빈소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이 사람은. 됐어. 수연이 막았다. 엄마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아. 근데 아버지 빈소에서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냐고. 수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준혁을 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몇 달 전에 꼭 한번 찾아뵈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가요? 왜요? 준혁은 잠시 수님을 봤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동작이었다. 준혁은 다시 수연을 봤다. 저는 어머니가 낳은 아이입니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다. 그냥 준혁을 보고 있었다. 한번 눈을 깜빡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수연은 수님을 봤다. 수님은 수연의 시선을 받아냈다. 피하지 않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준혁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오빠라는 거야? 엄마한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수연아, 아버지는 알았어? 아버지도 알았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입술이 떨렸다. 왜 나만 몰라? 왜 나한테만 말 안 했어?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은 돌아섰다. 빠르게 걸어복도 쪽으로 나갔다. 수님이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가보세요. 수님은 준혁을 한번 보고 수연을 따라갔다. 준혁은 혼자 빈소 안에 남았다. 천천히 재단 쪽으로 걸어갔다. 영정 사진 앞에 섰다. 박재홍의 얼굴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섰다. 오래. 형광등 소리만 들렸다. 국화향이 진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수연은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였다. 창밖은 어두웠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됐다. 수님이 다가가자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수님은 수연의 옆에 섰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을 지금 이 복도에서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수연아, 말하지 마.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금 뭘 들어도 받아들일 자신 없어. 수님은 입을 다물었다. 수연이 계속 말했다. 창밖을 보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어. 사흘째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는 오늘 나한테 이걸 말해야 했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엄마가 데려왔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수님은 반박하지 못했다. 수연은 한참 있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외동딸인 줄 알았어. 평생? 그 말이 짧게 끊겼다. 수연이 숨을 골랐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동안 그걸 믿고 버텼어. 내가 외동딸이니까 내가 다 해야 한다고. 그게 힘이 됐어.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래. 수님은 수연의 옆 얼굴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울지 않으려고 악물고 있는 얼굴이었다. 미안하다. 수님이 말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조문객들의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연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27살 겨울부터 시어머니의 말들부터 재홍의 침묵부터 베이비박스 앞에 서 있던 그날까지 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다. 중간에 목이 메었다. 멈추지 않았다. 수연은 끝까지 창밖을 봤다. 수님이 다 말하고 나서도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팔짱은 그대로였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은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가 시킨 거야? 수연이 물었다. 압박을 한 건 맞아. 근데 결국 내가 한 거야. 아버지는 왜 말 안 했어? 알고 있었으면서.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던 것 같아. 말 대신 찾아다닌 거야.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 화 안 났어? 모르겠어. 화났는지. 근데 도망가지는 않았어. 수연이 처음으로 수님을 봤다. 짧은 시선이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할머니는 알아? 그 사람 온 거. 아직 몰라.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복순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다. 80이 넘은 몸이었지만 걸음은 아직 곧았다. 시어머니는 수님과 수연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 있어? 빈소 비워두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수님은 시어머니를 봤다. 30년 전 그 목소리였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목소리였다. 어머니, 수님이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수님을 봤다. 그 눈에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다. 수님은 피하지 않았다. 오늘 빈소에 온 청년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님은 천천히 말했다. 제가 30년 전에 낳은 아이예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지팡이가 조금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수님은 그걸 봤다. 수연도 봤다. 시어머니는 오래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님도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들어가자.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빈소 옆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수님이 따라갔다. 수연은 잠시 서 있다가 따라 들어왔다. 방은 좁았다. 접이식 의자 몇 개와 낮은 탁자가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지팡이를 무릎 앞에 세웠다. 수님은 맞은편에 앉았다. 수연은 문 쪽에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탁자를 내려다봤다. 오래 봤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올라와 있었다. 80년을 산 손이었다. 그 아이가 왔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네. 어떻게 생겼어? 수님은 잠깐 생각했다. 저를 닮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수님을 봤다.
그 눈이 흔들렸다. 처음 보는 눈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낮았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야.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랬어.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홍이가 나한테 한 번 따진 적 있었어. 10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수님이한테 그랬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손이 지팡이를 꼭 쥐었다. 그 아이가 잘 컸다고 했지. 네, 잘 컸어요. 다행이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수연이 문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수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그 말이 사과인지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안도인지 수님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다. 30년 전에 그 방, 그 목소리, 그 서류 다 기억했다. 잊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이 나이에 그걸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이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탁자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님은 방을 나왔다. 빈소 쪽으로 걸어갔다. 준혁은 아직 있었다. 재단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님이 가까이 가자 고개를 돌렸다. 가지 않았네요. 수님이 말했다. 가려다가요. 준혁이 말했다.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수님은 준혁의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봤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준혁이 말했다. 수님은 잠시 생각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대신 하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수연은 수님과 준혁 사이에 서서 영정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러다가 수님 옆에 앉았다. 셋이 나란히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국화향이 진했다. 남편의 사진이 세 사람을 내려다봤다. 수님은 그 순간 생각했다. 재홍이 이걸 원했구나. 말 한마디 없이 편지 한 장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거구나.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렀다. 수연이 수님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다. 그냥 잡았다. 수님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준혁은 그 옆에 앉아 영정을 보고 있었다. 한참 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저 자주 와도 될까요? 수님은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목이 메었다. 30년 전 골목에서 문을 닫던 그 손이 생각났다. 손을 떼던 그 순간이 생각났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옆에 앉아 자주 와도 되냐고 묻고 있었다. 그래요. 수님이 말했다. 와요. 빈소는 조용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나란히.